오빠, 수술은 잘 됐어? 이제 나랑 맨날 만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이제 날아다닐 수 있어. 다 너 보고 싶어서 빨리 나은 것 같아. 오빠 와이프는? 아직 병원이야? 불쌍하다, 크크. 신경 꺼. 그쪽은 그쪽 인생 사는 거고, 우린 우리 인생 살면 돼. 제 남편 강인호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고 그의 웃음소리는 가장 값비싼 샴페인의 코르크가 터지는 소리처럼 경쾌하고 매력적이었죠. 저는 그런 그의 아내, 그의 세상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라는 사실에 제 삶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강남 아파트는 언제나 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노 씨의 승진을 축하하는 저녁 파티가 열렸고 저는 아침부터 그의 동료와 상사들의 입맛에 맞을 최고급 한우와 해산물을 공수해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서 이노 씨는 돋보였고 저는 그의 옆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역시 재수 씨 음식 솜씨는 호텔 주방장 뺨친다니까. 강인호 부장은 아내 복 하나는 타고났어. 누군가의 칭찬에 이노 씨는 의기양양하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혜야,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모두가 듣는 앞에서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제 모든 노고를 보상받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달콤한 주문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값비싼 와인잔과 접시들을 정리하던 고요한 밤. 고생했어. 여보, 그가 뒤에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온전히 우리 두 사람의 것인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평화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갑자기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제 어깨에 기댔던 몸을 앞으로 고꾸라뜨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와인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 하고 박살났습니다. 이노 씨, 괜찮아요? 여보.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고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제 비명소리를 들을 여유도 없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19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 단지를 찢어놓았습니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신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응급실은 전쟁터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그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복도 밖으로 밀려나 차가운 벽에 기댄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인호 환자 보호자분, 이라는 부름에 달려가자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저와 뒤늦게 도착한 시부모님을 작은 상담실로 이끌었습니다. 급성 간부전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병명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간 기능을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벽에 걸린 모니터에 그의 CT 사진을 띄웠습니다. 정상적인 간과 비교된 검고 얼룩진 그의 간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약물로는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간 이식뿐입니다. 간 이식? 그 단어의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아들. 이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언제나 당당하던 시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른 세수만 반복했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혈액형이 O형이고 건강한 분이 계시면 기증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의 시선이 시부모님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상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의사가 늘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런 큰 수술은 무리일세.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뇨가 있어서 안 될 거야. 내 간이 성할 리가 없어.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게로 향했습니다. 암묵적인 기대와 부담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쓰러진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모두가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혈액형 O형입니다. 제 검사부터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 순간부터 저는 환자의 아내가 아닌 기증자가 되었습니다. 수십 가지가 넘는 정밀 검사가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피를 몇 통이나 뽑았는지, 몇 번이나 CT 기계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셀 수도 없었죠. 의사는 저를 따로 불러 기증자로서 겪게 될 모든 위험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지혜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영웅적인 행동인 동시에 지극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혜님의 간 60%를 절제하게 됩니다. 복부에는 약 30cm에 달하는 큰 L자형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수술 후 담즙이 누출되거나 절제면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소화 불량은 거의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고요. 아주 드물지만 기증자가 수술 중 사망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사했지만 제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 남편만 살릴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기적처럼 모든 검사 결과가 이식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이틀 앞두고 이노 씨와 저는 같은 병동의 각자 다른 병실에 나란히 입원했습니다. 저는 기증자를 위한 1인실에, 그는 수혜자를 위한 집중관리 병실에, 그 사이의 짧은 복도가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텅 빈 병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몸에 커다란 칼이 들어오고 제 장기의 절반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나 정말 괜찮을까? 내일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손이 떨려올 때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이노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게. 그 짧은 문장에 제 모든 공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요. 우린 부부잖아요. 내일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당신 없는 세상은 나한테 의미 없어요. 사랑해요. 답장을 보내고 저는 간호사가 건네준 소독액으로 온몸을 꼼꼼히 닦았습니다. 간호사가 내일 제 배를 가를 위치에 보라색 의료용 사인펜으로 길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저는 이것이 우리 부부의 사랑을 완성할 마지막 관문이라고, 이 흉터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수술실로 향하는 차가운 이동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의 형광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고맙다, 세아가, 정말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는 제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몇 시간 뒤 제 간을 이식받게 될 남편에게 향해 있었으니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서늘한 공기와 함께 거대한 무영등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지혜님, 이제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심호흡 크게 하시고 10초만 세어 보실게요.
마취과 의사의 나직한 목소리를 끝으로 저의 의식은 깊고 평온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 마지막 생각은 부디 내 간이 그 사람 몸에서 잘 살아남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뜬 곳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한가운데였습니다. 회복실의 희미한 불빛 너머로 복부를 통째로 칼로 헤집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온몸의 신경을 깨웠습니다. 으윽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신음소리에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제 몸에는 산소호흡기, 심박 측정기, 링거줄, 그리고 복부에서 피와 체액을 빼내는 배액관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관들이 뱀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작은 기침 한 번에도 수술 부위가 터져나갈 듯 아팠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남편분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두 분 다 경과 좋아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강력한 진통제보다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시간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꼬박 이틀을 중환자실에 준하는 회복실에서 꼼짝없이 누워 지냈습니다. 잠을 자는 건지 고통 때문에 기절하는 건지 모를 시간이 계속되었죠. 사흘째 되던 날 겨우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는 것조차 제게는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으로 시작해 묽은 미음, 죽으로 이어지는 식단은 끔찍하게 맛이 없었고 밤낮 없이 찾아오는 통증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제 건강한 간을 이식받은 이노 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혼자서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아들이 좋아하는 전복죽과 장어즙을 싸들고 그의 병실을 찾았고 그의 병실은 늘 찾아온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기증자인 제1인실 병실은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의 빠른 회복이 기뻤지만 심장이 시릴 듯한 서운함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회복이 좀 된 후에도 제 병실을 찾는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어쩌다 찾아와서도 그는 제 고통을 마주하기 불편한 듯 몸은 좀 어때? 라는 의례적인 질문만 던지고는 금세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퇴원 선물이라며 제게 사준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지만 제 것은 켜볼 기력조차 없어 머리맡에 놓여 있었죠.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기보다 휴대폰 화면을 더 오래 들여다봤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저 모르게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통에 신음하며 간호사를 부를 때조차 그의 시선은 액정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재밌는 얘기해요? 회사 동료예요? 제가 애써 밝은 척 물으면 그는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감추듯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아, 응. 회사 일 때문에. 복귀 준비해야지. 그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사무적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뒤 그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두껍고 높아졌습니다. 그는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핑계로 곧장 서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제가 수술 자국의 통증으로 밤새 뒤척이며 그의 빈자리를 느낄 때 그는 서재 문을 닫고 밤늦도록 무언가에 열중했습니다. 야근과 거래처 미팅을 핑계로 한 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마침내 외박까지 잦아졌죠. 늦은 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몸에서는 제가 뿌려주던 시트러스 계열의 상쾌한 향수 대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콤하고 농염한 여성용 플로럴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것은 제가 퇴원한 지 한 달쯤 되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집에 있던 그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띠링 소리를 냈습니다. 화면에는 유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지하 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홀린 듯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생일과 제 생일을 조합한 비밀번호는 너무나 쉽게 풀렸습니다. 메신저 앱 안에는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대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회복실에서 고통에 신음하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이 여자와 시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수술은 잘 됐어? 이제 나랑 맨날 만날 수 있는 거지? 제가 수술을 막 마친 날 온 메시지였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날아다닐 수 있어. 다 너 보고 싶어서 빨리 나은 것 같아. 오빠 와이프는? 아직 병원이야? 불쌍하다 키읔키읔. 신경 꺼. 그쪽은 그쪽 인생 사는 거고 우린 우리 인생 살면 돼. 스크롤을 내릴수록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숨을 먹게 한 한 장의 사진. 화려한 호텔 라운지를 배경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이노 씨의 모습. 여자는 제가 사준 것과 똑같은 모델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그 사진 아래에 달린 메시지는 제 심장에 박힌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자기야, 근데 그 수술 흉터 진짜 안 보여? 징그럽지 않아? 걱정 마. 내가 어떻게 그걸 보겠어. 내 몸엔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예쁘기만 한데. 그거랑 비교가 되나? 그 순간 복부의 수술 자국이 불에 달군 쇠처럼 타는 듯한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감내했던 고통의 흔적은 그에게 그저 징그러운 것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준 것은 간이 아니라 저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에게 갈아탈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었던 겁니다. 제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 잔을 들고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죠.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을 인간이. 이가 갈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온 이노 씨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그의 앞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와 유나의 다정한 사진이 액정 화면 가득 떠 있었죠. 그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번갈아 보더니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변명이나 용서를 구하는 말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듯한 지겹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명해봐요. 이게 다 뭐냐고 묻잖아요. 저 여자는 누구고 이 대화들은 다 뭐예요?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제 눈은 그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몰라.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야. 뭐라고요? 솔직하게 말할게. 유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과는 이제 끝내고 싶어. 우리 이혼하자. 그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는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몸의 일부가 내 생명이 당신 몸속에 있잖아요.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그는 처음으로 저를 향해 짜증과 분노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말을 악을 쓰듯 내뱉었습니다. 제발 그놈에 간 얘기 좀 그만해. 지긋지긋해. 당신이 무슨 성모 마리아라도 된 것 같아? 당신이 유세라도 떠는 것 같아서 역겹다고. 안 그래도 당신 배에 있는 그 징그러운 수술 자국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인데 그 얘기까지 들으면 토할 것 같단 말이야. 알아? 그런 몸을 보고 있으면 당신이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가 않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의 언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숭고한 희생의 증표는 그에게 혐오스러운 족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제 사랑과 희생을 발판 삼아 건강을 되찾고 젊고 상처 하나 없는 여자에게로 갈아탈 준비를 끝마쳤던 거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사랑, 미련, 기대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한 톨도 남김없이 완전히 타서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그의 각본대로 진행된 저에 대한 일방적인 학살극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3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정장의 최고 에이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시간당 수임료가 제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사람이었죠. 저는 구청에서 소개해준 법률구조공단에 연로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법정은 저에게 가혹한 심판의 장이었습니다. 이노의 변호사는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저를 남편의 병과 외도를 빌미로 간 이식을 무기 삼아 거액의 재산을 뜯어내려는 악독하고 히스테릭한 아내로 완벽하게 둔갑시켰습니다. 그들은 제가 겪은 수술 후의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마저 정서, 불안에 기인한 피해망상으로 몰아갔습니다. 원고는 수술 이후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피고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몰아세웠습니다. 피고는 아픈 아내를 돌보려 지극정성으로 노력했지만 아내의 병적인 집착과 의심에 지쳐 잠시 다른 사람에게 기댔을 뿐입니다. 이는 원고의 과도한 심리적 압박이 초래한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사실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더 비참했던 것은 증인석에 앉은 시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 손을 잡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리던 그들은 아들의 편에 서서 제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수술 후에 부쩍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돈 문제로 아들을 자주 힘들게 했어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저는 유책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위자료 명목의 푼돈과 함께 결혼 생활 내내 함께 살던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법원 건물을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우산도 없이 멍하니 서 있는데 법원 주차장에서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운전석에는 이노 씨가 그리고 조수석에는 유나가 앉아 있었어요. 유나는 차 창문을 내리고 비를 맞고 있는 저를 향해 보란 듯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내 모든 것을 내가 가졌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저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SNS는 저의 불행을 비웃는 행복 전시장이 되었죠. 넥스케라는 새로운 회사의 창립 파티 사진, 내 인생의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명품 커플링 사진, 지중해의 어느 휴양지에서 찍은 비키니 사진까지. 그들의 세상은 제 희생 위에서 눈부시게 반짝였고, 저는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 원룸에 홀로 남아 그들의 행복을 이가 갈리도록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제 존재는 그들의 세상에서, 그리고 저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쫓겨나듯 나온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얻은 곳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눅눅한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고 벽에서는 희미하게 곰팡이 냄새가 났죠. 이곳이 제 모든 것을 바친 대가였습니다.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씻지도 않았죠. 그저 천장의 얼룩진 무늬를 보며 제가 겪었던 모든 순간을 필름처럼 되감아 보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던 순간, 마취 직전의 기도, 회복실에서의 끔찍한 고통, 그리고 그의 잔인한 말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수분이 말라버린 것 같았죠. 차라리 그때 수술대 위에서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던 어느 날 새벽,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먼지 쌓인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퀭한 눈과 푸석한 피부, 산발이 된 머리를 한 제가 알지 못하는 해골 같은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강인호의 완벽한 아내, 김지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낡은 티셔츠를 들어 올려 제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복부를 길게 가로지르는 붉고 굵은 흉터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때는 사랑과 희생의 증표라 믿었던, 그러나 이제는 어리석음과 패배의 낙인이 되어버린 상처. 그 흉터를 차가운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거울 속의 제가 저에게 나지기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강인호, 한유나, 당신들이 내게서 앗아간 것들, 내 인생, 내 시간,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장기까지,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되찾겠어. 당신들이 내 희생으로 얻은 그 건강과 행복을 내 손으로 직접 짓밟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어. 내가 당신에게 준 간이 당신의 숨통을 끊어놓는 가장 강력한 독이 되게 할 거야. 그 순간 제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복수를 맹세하는 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김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유약한 여자는 죽었고 그 자리에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움직이는 강철의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가장 좋은 옷을 사입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겉모습이라도 이전의 저처럼, 아니 그보다 더 당당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향했죠. 제가 찾아간 곳은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업계에서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서 이기는 변호사로 불리는 시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성공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던 시연이는 진한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고는 서늘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잘해야지. 그냥 버리면 안 돼, 지혜야. 소각해서 재 한 줌 남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법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오히려 제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는 건 어제까지. 잘했어. 내 눈물은 그런 인간들 때문에 흘리기엔 너무 비싸.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놈들을 울게 만들 차례야. 변호사 수임료? 걱정 마. 성공 보수로 그놈들 재산의 절반을 뜯어오면 되니까. 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곳이 아니야. 증거로 싸우는 전쟁터지. 지금부터 우리는 감정을 버리고 팩트만 수집한다. 알겠어? 시연은 제 든든한 조력자이자 복수의 설계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강인호의 새로운 회사 넥스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았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 투자 유치 보고서, 언론 인터뷰, SNS에 올린 사업 관련 게시물까지. 그러던 중 시연이 넥스케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업 소개서를 프린트해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혜야, 이 사업 모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저는 무심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OEO 플랫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흐름, 시장 분석, 기대 효과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명백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반지하 원룸으로 달려가 이삿짐 상자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외장하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결혼 초 창업을 꿈꾸며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수십 개의 사업 계획안 파일들. 그중 PROJ ECTDREAMLIF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넥스케의 사업 계획서는 5년 전 제가 만들었던 제안서의 문구와 도표, 심지어 제가 범했던 사소한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완벽한 복사본이었습니다. 그는 제 값만 훔쳐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꿈과 아이디어, 저의 미래까지 통째로 도둑질해서 자신의 성공 신화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외장하드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제 영혼에 대한 완벽한 약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손에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첫 번째 칼자루가 쥐어졌다는 것을. 이제 막 잔인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의 진짜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은 차갑고 조용하며 정밀해야만 했어요. 시연의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진 그곳은 우리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습니다. 커다란 화이트보드 위에는 강인호의 회사 넥스케의 조직도와 사업 구조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죠. 저희는 지난 며칠간 그가 흘린 모든 정보를 긁어모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아우름이라는 독일 회사의 데이터 처리 칩이에요. 제가 화이트보드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5년 전 이 사업 계획을 밤새워 구상했던 것은 바로 저였기에 그 누구보다 이 사업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 칩이 없으면 넥스케의 모든 플랫폼은 그냥 껍데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노 씨는 아우름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지 못했어요. 당시 그 회사 아시아 총괄 담당자랑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겨우 구두 계약 비슷한 걸로 물량을 받아오고 있었죠. 만약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가 나타나면 아우름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경쟁사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날부터 저의 반지하 원룸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정보 분석 센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국내외 IT 산업 포럼과 증권가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졌어요. 밤을 새워 외국 기술 기사를 번역하고
경쟁사들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까지 분석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복수심과 강인호의 사업 모델에 대한 데이터로 가득 찼죠. 수술 후유증으로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억지로 깨워가며 저는 마치 독을 만드는 연금술사처럼 복수의 재료를 모았습니다. 마침내 완벽한 타겟을 찾아냈어요. 이노바테크.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2위 업체. 하지만 핵심 기술력의 부재로 늘 넥스케의 뒤에 머물러 있는 야망과 열등감으로 가득 찬 회사였습니다. 저는 이노바테크의 대표가 과거 인터뷰에서 기술 독점이 시장을 병들게 한다며 은근히 넥스케를 저격했던 것까지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굶주린 늑대였죠. 작전 실행일,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동네에서 가장 허름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 자리를 잡고 일회용 아이디로 접속해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서버 기반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어요. 그리고 한자 신중하게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아우름의 전직 마케팅 직원으로 위장했죠. 이노바테크 대표님께. 저는 독일 아우름사의 전직 마케팅 직원이었던 한스라고 합니다. 이노바테크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잘 알기에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현재 아우름은 넥스케의 핵심 데이터 처리 칩을 공급하고 있으나 그 계약은 독점이 아닌 개인적 친분에 기댄 임시방편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최근 넥스케는 CEO의 사적인 문제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30% 저렴한 칩을 공급할 수 있는 대만의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노바테크가 이 업체와 손을 잡고 아우름의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한다면 아우름으로서도 불안한 넥스케와의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해당 대만 업체의 연락처를 동봉합니다. 이 정보가 이노바테크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일에는 아우름 내부 직원만이 알 수 있는 몇 가지 전문 용어와 제가 미리 조사해 둔 대만 공급업체의 실제 연락처를 첨부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내부자의 배신으로 보일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보이지 않는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그 후 피가 마르는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경제 뉴스부터 확인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넥스케와 이노바테크의 이름을 검색했죠. 아무런 소식이 없는 날들이 계속되자 실패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침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경제지의 온라인판 일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걸린 것이죠. 단독 이노바테크, 대만 공급업체와 극적 제휴, 넥스케 핵심 부품 공급망의 빨간불. 기사는 이노바테크가 넥스케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대규모 플랫폼 업데이트와 가격 인하를 예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기존 공급업체였던 독일 아우름 측은 이노바테크의 새로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문장이 있었어요. 끝이었습니다. 이노 씨의 사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지독하며 너무나도 달콤한 희열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어. 그날 밤 저는 이노 씨의 비공개 SNS에 접속했어요.
그가 유나와 함께 쓰는 커플 계정이었죠. 그곳에는 그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계좌식이 내부 정보를 흘린 거야. 반드시 색출해서 내 손으로 찢어 죽인다. 산업 스파이 새끼들. 그는 저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분노 어린 글을 보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당신을 파멸시킬 가장 유능한 스파이는 바로 당신이 버린 아내라는 사실을 당신은 영원히 모를 테니까요. 복수의 첫 번째 장은 그렇게 완벽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균열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회사가 잠시 휘청거리는 것만으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해야 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여론이었죠. 여론전은 양날의 검이야, 지혜야. 자칫하면 우리까지 다칠 수 있어. 시연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신중한 표정으로 저를 말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인간이야. 젊고 유능한 혁신 기업의 대표. 그 가면을 벗겨버려야 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어야 그 오만한 인간이 진짜 고통을 느낄 거라고.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시연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화력을 집중할 타겟부터 정하자. 우리의 타겟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 파우더룸 다이어리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여성 회원이 활동하며 특히 결혼, 육아, 그리고 불륜과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무서운 여론 형성 능력을 가진 곳이었죠. 그곳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수도 사회적으로 생매장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콜로세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PC방을 찾았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 시연과 함께 수십 번을 고쳐 쓴 글을 메모장에 띄웠습니다. 모든 문장은 철저하게 계산되었어요. 동정심을 자극하되 신호는 노출시키지 않으며 분노를 유발하되 법적인 책임을 질만한 명예훼손은 교묘하게 피해 가도록 말이에요. 제목 남편에게 재간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는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급성 간부전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가족 중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간을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배에 평생 남을 흉터도 수술의 위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수술 후 한 달 넘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회복해야 했지만 제 간을 이식받은 남편은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강을 되찾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수술 자국 때문에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잔인한 말과 함께요.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자와 보란 듯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최근 가장 잘 나가는 IT 플랫폼 회사의 대표로 승승장구하고 있더군요. 저는 매일 밤 제 배에 남은 흉터를 보며 제가 그에게 준 것이 간이 아니라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행복해질 수 있는 날개였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제 희생이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져도 되는 걸까요? 글을 올리기 전 다시 한번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IT 플랫폼 회사라는 구절은 네티즌 수사대가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터였죠. 떨리는 손으로 등록 버튼을 눌렀어요. 거대한 바다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던진 돌멩이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우더룸 다이어리의 게시글은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 수십만, 댓글 수천 개를 돌파하며 모든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어요. 댓글창은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미쳤다. 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래요? 이건 악마도 안 할 짓입니다. 글쓰님, 제발 힘내세요. 그깟 흉터가 대수인가요? 당신은 생명의 은인인데. IT 플랫폼 회사 대표라 누군지 대충 감이 오는데요. 최근에 SNS에 젊은 여자랑 명품 자랑하던 그 사람 아닌가요? 네티즌 수사대 출동합니다. 저런간 이식 먹튀남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제 이야기에 공감했으며 마침내 간 이식 먹튀남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신상 털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의 수사망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강인호와 한유나의 SNS는 순식간에 좌표가 찍혔고 과거 그들이 올렸던 행복과 시용 사진들 아래에는 수만 개의 비난과 저주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였네, 상간녀가. 사람간 뺏어 지 남친 건강 되찾게 하고 그 옆자리 꿰찬 거예요? 소름 돋네요. 넥스케? 이런 비윤리적인 인간이 대표인 회사였어요? 당장 불매운동 시작합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익명 계정으로 한 통의 쪽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추적24시의 메인 작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온라인에 올리신 글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작가님의 사연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쪽지를 확인한 저는 시연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연의 차분하지만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혜야, 이제 진짜 전쟁 시작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어둡고 눅눅하기만 했던 반지하 창문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세상을 향해 복수의 포탄을 발사하는 거대한 포문처럼 보였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간 이식 먹튀남이라는 꼬리표는 강인호의 이름 앞에 영원히 따라붙을 주홍글씨가 되었어요. 추적24시 예고편에 제 사연이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 처리되어 나가자 넥스케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투자금 회수를 문의했습니다. 강인호가 쌓아 올린 성공의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균열은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유나. 그녀는 강인호의 성공과 부를 사랑했지 강인호라는 인간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녀의 SNS를 염탐하기 위해 만들어둔 가짜 계정으로 그들의 낙원이 무너지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감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강인호를 옹호했어요. 악플러들 전부 고소하겠습니다. 내 남자는 내가 지켜요. 라는 글을 올리며 강한 척했지만 넥스케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그녀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 지혜야. 한유나가 엊그제 올렸다 지운 스토리야. 시연이 제게 스크린샷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한윤아가 최고급 샴페인 잔을 들고 찍은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지.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불안에 기름을 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시대라는 또 다른 대형 커뮤니티에 증권가 관계자를 사칭한 익명의 글을 올렸죠. 현직 증권사 직원입니다. 넥스케 내부 정보 공유합니다. 현재 넥스케 여론 악화로 신규 투자 전면 중단. 기존 투자금 유출 심각. 강 대표가 회사 자금뿐 아니라 사채까지 끌어다 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함. 곧 부도 처리될 가능성 90% 이상. 관련 주식이나 투자하신 분들 빨리 빠져나오시길. 이 글은 다시 한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정확하게 한윤아에게로 향했죠. 저는 그녀의 인스타그램 DM 다이렉트 메시지로 언니를 걱정하는 팬을 가장한 익명의 계정을 통해 저격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나 언니 괜찮으세요? 지금 증권가 찌라시에 넥스케 곧 부도난다는 소문이 돌아요. 강 대표가 사채까지 썼다는데 언니는 똑똑하시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요. 언니 인생은 소중하잖아요. 이것은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그녀가 이 사과를 무시할 리 없었죠. 며칠 뒤 제보가 들어왔어요. 시연이 심어놓은 한윤아의 지인이라는 정보원을 통해서였습니다. 대박이야. 어제 청담동 카페에서 둘이 엄청나게 싸웠대. 한윤아가 강인호한테 회사가 진짜 망하는 거냐, 당신 나한테 사기친 거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더라. 강인호는 날 못 믿냐고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고 아주 가관이었대. 그들의 완벽했던 낙원에 탐욕이라는 이름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윤아는 더 이상 강인호와의 사랑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해시태그 홀로그램, 해시태그 인생은 혼자 같은 의미심장한 해시태그와 함께 혼자 명품 쇼핑을 하거나 고급 스파를 즐기는 사진만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살 길을, 새로운 동아줄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강인호는 이제 회사 문제뿐 아니라 유일한 안식처라 믿었던 유나와의 관계까지 삐걱거리며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압박감과 절망이 모니터 너머의 제게까지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카드를 준비했어요. 사회적 매장과 관계의 파탄. 이건 전체 요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법이라는 이름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철퇴를 내리칠 차례였으니까요. 여론전으로 저놈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숨통을 끊어야죠. 시연의 사무실, 우리의 워룸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넥스케의 위태로운 현금 흐름과 함께 강인호의 개인 자산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사회적 평판은 회복할 수 있어도 세금 문제는 달라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세무조사는 기업인에게 저승사자나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제대로 걸리면 10년은 재기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탈세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 저는 기억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맞추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 중 그가 제게 무심코 던졌던 말들. 그의 서재에서 우연히 보았던 서류들. 아, 그거. 혹시 JMF 기획이라고 기억나요?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사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2년 차쯤 이노 씨가 제게 인감도장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작은 컨설팅 회사를 하나 만들 건데 세금 문제 때문에 제 명의가 잠시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업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인감도장을 내주었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JMF 기획지에 인호의 약자인가. 소름 끼치네요. 시연은 곧장 아는 회계사를 통해 JMF 기획이라는 회사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JMF 기획은 사업 실체가 전혀 없는 완벽한 유령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강인호는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부의 공동생활비 계좌와 회사 공금을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JMF 기획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그 돈은 고스란히 그의 차명 계좌나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 저를 탈세의 공범으로 만들고 뒤로는 착실하게 이혼 후를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계좌식 진짜 용서가 안 되네요. 시엄마저 분노에 떨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증거 수집에 착수했어요. 제가 보관하고 있던 과거 공동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 JMF 기획의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회계사를 통해 확보한 자금 흐름 분석 보고서까지 모든 증거는 강인호의 횡령과 탈세를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 국세청에 제출할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언어로요. 시연은 이 정도 증거면 일반 세무조사가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특별 세무조사가 바로 뜰 거예요 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광화문에 위치한 국세청 민원실을 찾았어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탈세 제보 창구에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인호의 모든 죄악이 담겨 있었죠. 정부 기관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오후의 나른함을 깨우는 속보 알림이 휴대폰에 떴어요. 속보 잘 나가던 IT 스타트업 넥스케 탈세 혐의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착수 본사 압수수색. 기사에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넥스케 사무실에 들이닥쳐 박스를 들고 나오는 사진이 선명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국세청은 넥스케 강모 대표가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여 오늘 오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대표의 모든 개인 금융계좌와 회사법인 계좌는 동결 조치되었으며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계좌 동결. 사업가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는 이제 직원들 월급은커녕 당장 카드 한 장 긁을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기사창을 끈 뒤 조용히 창밖을 보았어요. 비오는 눅눅한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여신이 사는 신전의 창가처럼 느껴졌죠. 이제 강인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가 발버둥 칠수록 그를 옥죄는 거미줄은 더욱 촘촘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거미줄의 마지막 한 가닥은 바로 그의 곁에 있는 또 다른 배신자, 한윤아가 끊어주게 될 터였습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착수와 전 계좌 동결. 그 뉴스는 강인호에게 내려진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인터넷은 축제 분위기였고 넥스케 사무실 앞에는 그의 몰락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저는 반지하 원룸에서 그가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죠. 하지만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한 조각, 그를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아직
제 손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은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제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강인호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포는 고스란히 그의 옆자리를 지키던 한윤아에게로 전염되었어요. 그녀의 SNS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명품과 호화로운 데이트 사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 같은 의미를 알 수 없는 감성적인 글들만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순진한 피해자로 포장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강인호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상대로 전화는 시연의 사무실로 걸려왔습니다. 비서의 상기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변호사님, 한윤아 씨라는 분이 변호사님과 꼭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강인호 씨 사건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수화기를 든 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드디어 쥐가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오는군. 시연과 한윤아의 첫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한윤아는 초반에는 애써 당당한 척 자신이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법무법인 정장, 시연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 저 한윤아예요. 강인호 씨, 아니, 강 대표 애인 되는 사람이요. 용건 건이 뭐죠?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강 대표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구제할 수도 아니면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거래를 하고 싶어요. 저 김지혜 씨한테 어떤 소송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일로 제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좀 받아야겠고요. 그녀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연은 그런 그녀를 비웃듯 나른한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한윤아 씨,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상간녀 소송은 물론이고 강인호의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면 공범으로 엮여 들어갈 수도 있는 건 가쪽이에요.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시죠. 본인이 가진 게 뭔지나 똑똑히 말해봐요. 내 시간은 비싸거든요. 시연의 날카로운 일침에 한윤아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가진 무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강인호가 술에 취해 저를 조롱하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의기양양하게 떠벌렸던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윤아는 시연의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불안에 떨리는 눈동자와 하얗게 질린 입술은 그녀의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작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강인호가 자기 입으로 어떻게 김지혜 씨를 속였는지, 재산을 어디에 얼마나 숨겼는지, 심지어 그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전부요. 이것만 있으면 강인호는 2번 다시 세상 빛 못 볼 거예요. 시연은 USB를 집어드는 대신 미리 준비해둔 합의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받는 조건으로 김지혜 씨는 향후 한윤아 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포함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 그리고 강인호에게서 회수되는 은닉 재산의 10%를 한윤아 씨에게 정보 제공료 명목으로 지급한다. 대신 한윤아 씨는 이 녹음 파일의 원본을 포함한 모든 복사본을 파기하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어때요? 이 정도면 만족해요? 10% 자신의 연인을 팔아넘긴 대가로는 파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한윤아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에게 강인호는 이미 버린 카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시연의 사무실이 아닌 외부의 한적한 호텔 카페에서였죠. 제 앞에 앉은 한윤아는 더 이상 저를 조롱하던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또 한 명의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이걸로 다 끝나는 거죠? 저한테는 이제 아무 책임도 없는 거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한윤아 씨, 당신이 강인호를 만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이미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내 상처에 소금을 뿌렸고 내 불행을 비웃으며 그 위에서 춤을 췄어요. 이 USB가 당신의 죄를 씻어주는 면죄부가 될 거라고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평생 당신이 저지른 짓을 기억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게 당신에게 내리는 나의 마지막 선고예요.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증오도 연민도 아닌 그저 완벽한 무관심. 그것이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저는 시연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에게 진짜 순진에 빠져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 간 좀 떼줬다고 유세는. 걔는 평생 내 가지 때문에 살아났다고 고마워하며 살걸? 멍청하긴. 돈? 걱정 마. 걔 명의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다 옮겨놨어. 이혼할 때 위자료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면 그만이야. 걔 앞으로 된 빚만 안겨주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유나 내가 최고야. 그 흉터투성이 몸 보다가 내 몸 보면 여기가 천국이지. 빨리 그 집 정리하고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내 진짜 인생은 너랑 시작하는 거야. 그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한 조각의 인간적인 연민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아졌습니다.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혼, 무효 및 재산분할 재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의 주인공, 강인호는 구치소에서 입던 수에 위에 남색 재킷을 걸친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불안과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은 시연의 페이스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넥스케의 자금 흐름과 페이퍼 컴퍼니, JMF 기획의 존재를 통해 강인호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저를 기만하고 재산을 은닉했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합법적인 절세 노력이었다며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시연은 재판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강인호가 원고 김지혜의 희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악의적으로 기만했는지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시연이 USB를 재판부에 제출하자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스피커를 설치하는 짧은 시간 동안 강인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와 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는 대체 이게 무슨 증거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재생하겠습니다. 곧이어 법정 전체에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에게
진짜 순진에 빠져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 간 좀 떼줬다고 유세는. 걔는 평생 내 가지 때문에 살아났다고 고마워하며 살걸? 멍청하긴.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의 미간이 꿈틀거렸죠. 강인호는 안 되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돈? 걱정 마. 걔 명의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다 옮겨놨어. 이혼할 때 위자료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면 그만이야. 유나 내가 최고야. 그 흉터투성이 몸 보다가 내 몸 보면 여기가 천국이지. 빨리 그 집 정리하고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내 진짜 인생은 너랑 시작하는 거야. 그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무언가를 받아 적기 시작했고 방청석에서는 인간 말종이다, 악마다라는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인호의 변호사마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강인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이 목소리 피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강인호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긴 선고 이유를 낭독했습니다. 피고 강인호는 아내인 원고 김지혜에 순고하고 목숨을 건 희생을 철저히 기만하고 그를 발판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는 단순히 부부 사이의 신의를 저버린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마저 짓밟은 반사회적 범죄 행위에 가깝다. 재판장은 저와 눈을 맞추며 최대한 따뜻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혼 조정은 피고의 명백한 기망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를 선언한다. 혼인 기간 중 형성 및 은닉된 모든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70%로 책정하며 이에 더해 피고의 극악한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한다. 피고의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제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완벽한 승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제게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시연이 미리 준비해준 짧은 입장문을 담담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오늘 법의 이름으로 저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이 판결이 저와 같이 고통받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자들 너머로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호송차로 향하는 강인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신, 증오,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 같은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죠. 그는 저를 향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저 무표정하게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여자가 당신의 세상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똑똑히 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그는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호송차 안으로 사라졌고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그의 길고 지독했던 인연이 그렇게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인호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에는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에 살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받아낸 재산과 위자료는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소중한 발판이 되어 주었죠. 저는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대신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리버스,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이었어요. 강인호가 훔쳐갔던 바로 그 사업 아이템, 개인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플랫폼. 저는 5년 전에 낡은 계획서에 새로운 기술과 저만의 철학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낮에는 발로 뛰며 투자자를 만나고 밤에는 사무실에 남아 코드를 짜고 기획서를 썼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쉽게 지치는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오롯이 저의 것이었고 제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리버스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플랫폼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사용자의 감성과 필요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저희 서비스에 열광했죠. 저는 어느새 혁신을 이끄는 여성 CEO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성공한 CEO의 모습에 어울리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비쳤죠. 무심코 시선이 복부로 향했습니다. 옷 아래 감춰진, 이제는 색이 많이 옅어졌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엘자 모양의 흉터. 저는 조심스럽게 그 흉터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심장이 아리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깊고 잔잔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과 어리석음의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 자신을 구해내고 지옥 같은 현실과 싸워 이겨낸 한 여성의 치열한 역사가 새겨진 훈장이었습니다. 이 흉터가 있었기에 저는 과거의 저를 죽이고 지금의 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처음으로 온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끔 시연을 통해 과거의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강인호는 횡령과 탈세 혐의로 12년이라는 긴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해요. 한윤아는 합의서대로 받은 돈으로 해외로 떠났지만 간 이식 먹튀남의 상간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녀 어디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시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잃고 지금은 시골의 작은 월세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제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엑스트라조차 되지 못하는 완전히 잊힌 존재들이니까요. 어느덧 해질녘 기된 사무실. 저는 대표실 발코니에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온 시연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김 대표님, 이제 진짜 행복해 보여요. 최고의 복수가 뭔지 제대로 보여줬네요. 그러게. 생각해보면 그를 파멸시킨 게 복수가 아니었어, 시연아.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가 망가뜨린 내 인생을 이렇게 완벽하게 재건해낸 것. 그래서 그가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진짜 복수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새로운 사업 제휴를 제안하는 유능한 파트너의 전화였죠. 저는 노을을 등지고 서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리버스 대표 김지혜입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어요. 제 삶은 이제 온전히 저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할 터였습니다.